인천공항의 차가운 활주로 위에 한 승무원이 오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하늘 위에서 한 항공기가 버려졌습니다. 유럽에서 출발한 국제선 항공기. 태평양 상공에서 갑작스러운 기체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조종실은 즉시 긴급 상황을 알리며 주변 여러 나라의 공항에 착륙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착륙 거부합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위험, 부담과 책임 문제를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고 연료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기내에는 300명이 넘는 승객과 승무원이 타고 있었고 선택지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곳에 무전을 보냈습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착륙 허가를 요청합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무전기 너머에서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인천입니다. 비상 착륙 수락합니다. 그 한 문장이 300명의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도대체 한국 인천공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0년 전 저는 스위스 항공사의 승무원이 되었고 그 이후로 전 세계 수많은 도시를 오가며 하늘을 날았습니다. 유럽의 화려한 공항들, 중동의 현대적인 시설들, 미국의 거대한 허브 공항들을 경험하며 저는 나름대로 세상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분단 국가라는 사실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뉴스 정도만 알고 있었고 그마저도 깊이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1년 전 저는 상하이 공항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고 그 기억이 제 편견을 더욱 굳혔습니다. 환승 시간이 예고 없이 4시간이나 늦어졌지만 직원은 영어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제 짐은 엉뚱한 곳으로 보내져 사흘 뒤에야 찾을 수 있었으며 항공사가 제공한다던 호텔 예약은 아예 되어 있지 않아 공항 의자에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동료들에게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다음엔 절대 아시아 공항 경유 안 해. 시스템이 엉망이야. 역시 유럽이 최고야. 그때부터 저는 아시아 공항들을 되도록 피했고 유럽 노선만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비행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취리히를 출발해 방콕으로 향하는 노선이었고 315명의 승객을 태운 비행기는 순조롭게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10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승객들에게 음료를 서빙하고 미소를 지으며 이번 비행도 무사히 끝날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륙한 지 5시간쯤 지났을 때 기내에 이상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저는 순간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즉시 조종실로 달려갔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장님, 방금 진동이 느껴졌는데 괜찮은 건가요? 기장 마르코가 문을 열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클라라, 들어와.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어. 지금 당장 비상 착륙을 해야 해. 저는 계기판을 보았고 빨간 경고등이 여러 개 깜빡이는 것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부기장 토마스는 땀을 흘리며 계속 버튼을 눌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저는 승객들한테 뭐라고 해야 하죠?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르코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침착하게 안전벨트 착용 안내하고 비상 착륙 준비시켜. 내가 공항 찾는 동안. 저는 객실로 나와 마이크를 들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고 심호흡을 한 뒤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술적인 문제로 예정보다 빨리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주세요. 하지만 승객들은 제 표정에서 뭔가를 읽었는지 술렁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이미 겁에 질린 얼굴로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조종실로 향했고 문 밖에서 마르코의 교신을 들었습니다. 도쿄 관제탑 유압 시스템 결함으로 비상 착륙을 요청합니다. 마르코의 목소리는 긴박했고 저는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스피커에서 들려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기상 악화로 비상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고 마르코는 즉시 다른 공항에 연락했습니다. 오사카 관제탑 315명 탑승 중이며 즉시 착륙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거절이었습니다. 활주로 공사 중이며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조종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기장님, 연료는 얼마나 남았어요? 토마스가 계기판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요. 그 안에 못 내리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그 의미를 알았기에 더욱 공포스러웠습니다. 마르코는 계속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타이페이, 마닐라, 상하이.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거절이었고 저는 벽에 기대며 무릎이 풀렸습니다. 왜 아무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거죠? 제가 울먹이며 물었고 마르코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위험 부담 때문이야. 유압 결함은 착륙사고 위험이 크거든. 그때 토마스가 지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인천이 있습니다. 한국 인천공항이요. 저는 순간 멈칫했고 1년 전 상하이에서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한국도 아시아인데 괜찮을까? 하지만 마르코는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듯 교신을 시작했고 저는 기장님 한국공항이요? 거기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르코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클라라, 지금은 선택권이 없어. 다른 데는 다 거절했어. 인천 관제탑 긴급 상황입니다. 유압 시스템 결함으로 즉시 비상 착륙이 필요합니다. 마르코의 목소리는 떨렸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싶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그때 스피커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천 관제탑입니다. 즉시 수락합니다. 비상 활주로를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위치와 고도를 알려주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객실로 나가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공항이 과연 우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상하이처럼 엉망이면 어떡하지? 혹시 언어 소통 문제는 없을까? 하지만 저는 그런 불안을 승객들에게 보일 수 없었기에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어리석었고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만약 그날 인천공항이 아니었다면 저와 300명의 승객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40분 뒤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접근하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긴장했습니다. 관제탑에서는 계속 정확한 지시가 들어왔고 마르코는 그 지시를 따르며 비행기를 조종했습니다. 고도를 1000m 낮추세요. 풍속은 초속 12m, 활주로 34라이트로 진입하세요. 목소리는 침착했고 저는 그 전문성에 약간 놀랐지만 여전히 착륙 후 상황이 걱정되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거센 충격이 느껴졌고 저는 손잡이를 꽉 붙잡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체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멈춰 섰을 때 기내에는 환호성과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았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저는 즉시 정신을 차리고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응급처치는 제대로 될까? 부상자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놀랍게도 문을 열기도 전에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고 저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공항 운영팀 김민정 과장입니다. 승객분들 상태 어떠신가요? 문 앞에 서 있던 여성은 제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벌써? 우리가 멈춘 지 30초도 안 됐는데? 어떻게 벌써 오셨어요? 제가 더듬거리며 물었고 민정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연락받은 순간부터 준비했습니다. 승객 315명, 승무원 12명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승객 명단을 어떻게 알지? 우리가 보낸 적 없는데. 민정은 제 표정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항공사와 실시간 정보 공유합니다. 승객 명단, 특이사항 모두 파악했고요. 응급팀 지금 들어갑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자 의료진들이 일사불란하게 기내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 속도에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민정을 붙잡으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노약자분들이 많은데 휠체어 준비되어 있나요? 그리고 산소호흡기 필요한 분도 계세요. 저는 상하이에서의 경험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혹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직접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태블릿을 보여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휠체어 5대 활주로 옆 대기 중이고 산소호흡기 3대 의료팀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승객 명단 분석해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고 제가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명단을 분석했다고요? 제가 되물었고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네, 나이, 건강 상태, 특이사항 파악해서 필요한 장비 배치했습니다. 당뇨 환자분도 계셔서 인슐린도 준비했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정도로 준비된 곳은 유럽에서도 본 적 없는데, 객실 안에서는 의료진이 승객들을 빠르게 체크하고 있었고,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을 먼저 확인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즉시 간이 심전도 검사를 실시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빠르네. 장비도 다 있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 가지가 걱정되었고, 민정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병원은 얼마나 걸리나요? 응급 환자가 생기면. 민정은 창밖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구급차 3대 대기 중이고 필요하면 헬기도 출동 가능합니다. 병원까지 10분입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고 정말로 구급차들이 일렬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헬기까지? 이 정도면 유럽 어떤 공항보다 나은데?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속으로 그냥 이번에 운이 좋았겠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클라라 씨, 잠시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민정이 저를 불렀고 저는 그녀를 따라 기내 앞쪽으로 갔습니다. 승무원분들도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따뜻한 차 준비했습니다. 잠시 앉아서 쉬세요. 민정은 보온병에서 차를 따라주었고 저는 그 배려에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는 비상 상황에서 승무원까지 챙기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까지 준비하셨어요? 제가 물었고 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승무원분들도 중요합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민정을 바라봤고 이 사람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민정 씨, 정말 궁금한데요. 우리가 연락한 지 40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준비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고 민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비상 상황 대응 시스템이 있습니다. 연락받는 순간 자동으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필요한 팀들이 배치돼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지만 동시에 약간 의심스러웠습니다. 시뮬레이션? 그게 정말 가능해?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그냥 대단하시네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민정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클라라 씨, 이제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비행기 수리하는 동안 푹 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객실을 나왔고 마지막으로 승객들을 돌아봤습니다. 모두 무사했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며 차례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괜찮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데?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이번에만 특별했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공항 청사로 향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공항 청사 안라운지에서 동료 승무원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우리는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우리에게 호텔 숙소를 제공했고 비행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며칠간 인천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라운지는 넓고 쾌적했지만 저는 솔직히 빨리 스위스로 돌아가고 싶었고 동료들도 비슷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정이 우리를 찾아왔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리 진행 상황 업데이트 드리러 왔어요. 오늘 오후에 기술팀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토마스는 팔짱을 끼며 불만스러운 표우로 중얼거렸습니다. 수리가 제대로 될까? 부품도 구하기 어려울 텐데. 민정은 그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고 저는 그 미소가 왠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라운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우리 항공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사 승무원들도 있었습니다. 민정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기술팀 이 팀장님께서 수리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나타나 태블릿을 켰고 화면에는 우리 비행기의 상세한 도면이 표시되었습니다. 유압 시스템의 메인 펌프에 문제가 발생했고 보조 라인도 손상되었습니다. 부품은 이미 확보했고 수리는 이틀 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토마스는 즉시 손을 들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틀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유럽에서도 최소 일주일은 걸리는 부품인데. 그의 목소리는 라운지 전체에 울렸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토마스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그런 부품을 구할 수 있을까요? 유럽 제조사인데 말이죠. 혹시 대충 비슷한 걸로 때우는 건 아니죠? 라운지 안이 조용해졌고 다른 승무원들도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민정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서 약간의 실망이 스치는 것을 봤습니다. 이 팀장은 토마스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제조사와 직접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부품은 정품으로 급송했습니다. 인증서도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틀은 너무 짧아요. 안전검사는 제대로 하실 건가요? 저는 그 순간 토마스를 말리고 싶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비슷한 의심을 하고 있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르코도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선임 승무원 소피만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토마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멈추지 않았고 그는 옆에 앉은 다른 항공사 승무원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틀 만에 유압 시스템 수리한다니? 다른 승무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하지만 토마스는 계속 자기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만약 프랑크푸르트나 취리히에 착륙했으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렸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이틀이라는 건 뭔가 생략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토마스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하지만 그의 말도 일리는 있어. 민정이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토마스 씨 걱정되시는 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수리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업 과정과 부품 인증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고 그는 민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기술을 믿기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유럽이 항공기술에서는 훨씬 앞서 있잖아요. 당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토마스. 소피가 그를 가로막으며 일어섰고 그녀는 민정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예민해져서. 하지만 민정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모르시니까 걱정되는 거죠. 내일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저는 그녀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을 이렇게 무시하는 걸까?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라운지를 나왔지만 토마스는 여전히 투덜거렸습니다. 내 말이 틀렸어? 이틀 만에 수리한다는 게 말이 돼? 마르코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공개적으로 저렇게 말하는 건 좀. 하지만 토마스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거잖아. 한국이 유럽만큼 기술이 있을 것 같아? 솔직해지자고.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토마스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틀 만에 수리가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인천공항이 보여준 모습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고 혹시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내일 수리 현장을 보면 알겠지. 만약 정말로 완벽하게 한다면. 그럼 우리가 틀렸다는 거잖아.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민정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토마스의 무례한 말에도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고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침착할까? 혹시 정말로 자신감이 있는 걸까?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곧 떨쳐냈고 내일 보면 알겠지라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고 저는 계속 민정의 미소와 토마스의 비웃음을 번갈아 떠올리며 밤을 보냈습니다. 이틀 뒤 저는 민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비행기 수리가 완료되었으니 최종 점검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마르코, 토마스와 함께 경납고로 향했고 우리 비행기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토마스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틀 만에 정말 다 고쳤을까? 유럽에서도 일주일은 걸리는데. 마르코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저 역시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납고 안에는 이미 기술팀이 대기하고 있었고 이 팀장이 우리를 맞이하며 상세한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메인 펌프와 보조 라인 모두 교체 완료했고
전체 유압 시스템을 재점검했습니다. 시험 가동 결과도 모두 정상입니다. 그는 태블릿을 보여주며 각종 데이터를 설명했고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고 심지어 몇몇 항목은 새 비행기 수준이었습니다. 토마스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 부품들은 정품인가요? 어디서 구했죠? 그의 질문은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이 팀장은 전혀 기분 나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조사로부터 직접 공수했고 인증서도 여기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고 토마스는 그것을 확인한 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르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험 비행은 했나요? 이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어제 오후에 무부하 상태로 시험 비행을 완료했고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영상 기록도 있으니 확인하시겠습니까? 마르코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이 팀장은 태블릿에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고 이륙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고 계기판의 모든 수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토마스조차 할 말을 잃은 듯 조용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 정도면 문제 없겠네요. 마르코가 작게 중얼거렸고 이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절대 승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지금까지 한국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틀 만에 이 정도 수리를 완벽하게 해낸 것은 분명 예외적인 일이었고 저는 속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웠을 거야.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점검이 끝나고 우리는 경납고를 나왔고 토마스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네.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어. 마르코도 동의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솔직히 일주일은 걸릴 줄 알았는데.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고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호텔방에 앉아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비상 착륙 때 민정이 너무 빨리 나타났던 것, 응급팀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던 것, 부품을 미리 확보했던 것, 그리고 이틀 만에 완벽한 수리를 해낸 것, 모든 게 너무 계획적이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소피의 말이 떠올랐고 시스템이 있는 것 같다던 그녀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준비된 나라인 걸까? 저는 창밖의 인천 야경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연이야. 우리가 운이 좋았던 거지.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이 우리를 공항 라운지로 초대했고 그녀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출발 준비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안전한 여행 되세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고 문득 그동안 제가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감정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냥 네, 정말 고마워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민정은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그때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한국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말에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까? 솔직히 이번 일은 너무 무서웠어.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었고 저는 그냥 모호한 미소만 지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저는 다시 평범한 비행 일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천에서의 일은 점차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지만 가끔 동료들과 그 이야기를 할 때면 여전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토마스는 그래도 운이 좋았던 거야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다음엔 유럽 공항에 착륙하는 게 낫겠어라고 했지만 저는 그들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지 못했고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쉬는 날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고 갑자기 화면에 익숙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인천공항 긴급 의료 이송 30분 만에 완료. 생명 구한 골든타임 시스템 제목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리포터가 인천공항 관제센터 앞에 서서 설명하고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선 항공기에서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지만 인천공항은 착륙 30분 전부터 응급팀을 배치하고 헬기까지 대기시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다른 나라 공항이었다면 최소 1시간은 걸렸을 상황이지만 인천공항의 시스템 덕분에 환자는 무사히 수술을 받았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고 문득 한 달 전 제가 겪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30분 전부터 준비. 저는 그 말을 반복하며 생각에 잠겼고 우리가 착륙했을 때도 민정이 이미 문 앞에 와 있었던 것, 응급팀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 모든 게 너무 빨랐던 것이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 때도 미리 준비했던 걸까?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당시 상황을 떠올렸고 우리가 인천에 연락한 시간과 착륙 시간을 계산해 보니 약 40분 정도였습니다. 40분 안에 저렇게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게 가능해? 저는 믿기지 않았지만 뉴스는 계속 이어졌고 인천공항 관계자가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합니다. 30분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제가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소피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졸린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클라라, 무슨 일이야?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소피, 지금 뉴스 봐. 인천공항 이야기가 나와. 소피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뭐? 무슨 뉴스? 저는 뉴스 링크를 그녀에게 보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때도 미리 준비했던 것 같아. 30분 만에 모든 걸 준비한대. 소피는 뉴스를 본 뒤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럼 우리가 의심했던 게 다 괜한 거였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 진짜 부끄러워. 우리가 한국을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 소피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클라라, 우리가 살아있는 게 한국 덕분일 수도 있어. 다른 공항들은 우리를 거절했잖아.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만약 인천공항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몸이 떨렸습니다. 연료는 바닥나고 있었고 다른 공항들은 모두 거절했으며 인천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벽하게 우리를 구해냈고 저는 그제야 그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뉴스를 보게 되었고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 공항 비상 착륙 사고 대응 지연으로 사상자 발생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기사를 클릭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비상 착륙한 항공기가 있었지만 응급팀 배치가 늦어져 부상자 중 2명이 사망했고 여러 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고 그 항공기의 상황이 한 달 전 우리와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유압 시스템 결함으로 비상 착륙을 했고 착륙은 성공했지만 이후 대응이 늦어져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이 흘렀고 만약 우리가 인천이 아니라 다른 곳에 착륙했다면 저와 제 동료들 그리고 300명의 승객들도 저렇게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즉시 소피와 다른 승무원들에게 연락했고 우리는 긴급히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그들을 만났고 모두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소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뉴스 봤지?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토마스조차 말을 잃은 듯 조용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았던 거야. 마르코가 작게 중얼거렸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운이 아니야. 한국이, 인천공항이 완벽했던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어. 의심했고 믿지 않았어.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구했어. 완벽하게. 토마스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소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미안한 일을 한 거야.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민정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손가락이 떨려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고, 저는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그날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민정의 침착한 목소리, 응급팀의 신속한 움직임, 이 팀장의 완벽한 수리, 모든 것이 하나하나 떠올랐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고, 오히려 유럽보다 더 앞서 있었으며 저는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출근길에 다시 한번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고, 이번에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비상 착륙 항공기 대응 실패. 사상자 15명 발생 헤드라인이 제 눈앞에 떠올랐고, 저는 지하철 안에서 멈춰서서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발 항공기가 엔진 고장으로 파리에 비상 착륙을 시도했지만 공항 측 준비 부족으로 활주로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응급팀 도착이 늦어져 15명이 사망하고 30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 충격에 빠졌습니다. 파리는 유럽의 주요 공항 중 하나였고, 제가 수없이 오가던 곳이었으며, 그런 곳에서조차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계속 이어졌고 생존자 인터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응급팀이 도착하기까지 20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불은 계속 번졌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눈물이 흘렀고, 한 달 전 우리가 인천에 착륙했을 때 민정과 응급팀이 1분도 안 돼서 문 앞에 와 있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20분과 1분, 그 차이가 생명과 죽음을 가른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온전히 이해했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파리에 착륙했다면,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고 지하철에서 내려 회사로 가는 길 내내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이미 모여 있었고 모두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클라라,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토마스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파리에서도 이런 일이.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만약 파리에 착륙했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고 마르코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던 게 정말 부끄러워. 인천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저렇게 됐을 거야.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분단 국가이자 발전 중인 나라로만 봤고 유럽이 최고라고 믿었으며 인천공항의 대응을 운이나 우연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이어 터지는 유럽 공항의 사고들을 보며 저는 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이야말로 진짜 선진국이었다는 것을, 인천공항이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동료들과 함께 회의실에 모여 한 달 전 인천에서의 일을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소피가 말했습니다. 민정이 너무 빨리 왔던 거 기억나? 우리가 착륙하자마자 문 앞에 있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리고 응급팀도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 마치 우리가 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토마스가 끼어들었습니다. 부품도 미리 확보했었어. 이틀 만에 수리를 끝낸 것도 말이 안 되는 속도였지. 우리는 하나하나 기억을 되짚으며 그때는 의심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국의 완벽한 시스템 덕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르코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국에 빚을 졌어. 그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하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정에게 연락해야 해. 우리가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했잖아. 저는 민정의 연락처를 찾아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지만 손가락이 떨려 제대로 타이핑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하지? 미안하다고? 감사하다고? 아니면 둘 다?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 간단하게 썼습니다. 민정 씨, 저 클라라예요. 한 달 전 일 이후로 계속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최근 유럽 공항 사고 뉴스를 보고 깨달았어요. 우리를 구해주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메시지를 보낸 뒤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몇 분 뒤 민정에게서 답장이 왔고 저는 급히 확인했습니다. 클라라 씨, 연락 주셔서 반가워요.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클라라 씨가 무사하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인천에 한번 놀러 오세요. 이번엔 편안한 마음으로 한국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고 그녀의 따뜻함과 겸손함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민정의 답장을 보여줬고 소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한국에 가야 해.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해. 토마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다른 승무원들에게도 알려야 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저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며 이번에는 제대로 한국을 알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소피, 마르코, 토마스와 함께 카페에 모였고 우리는 인천공항에 다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 제대로 감사를 전하고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민정에게 다시 연락했고 그녀는 흔쾌히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공항 투어도 해드릴게요. 저희 시스템을 직접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그녀의 메시지를 받고 동료들에게 알렸고 우리는 다음 주 휴가를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한 달 전의 일을 더 자세히 복기하기로 했고 각자 기억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정이 우리한테 태블릿을 보여줬던 거 기억나? 거기에 우리 비행기 정보가 실시간으로 떠 있었어. 승객 명단까지 다 있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팀이 배치되어 있었어. 응급팀, 보안팀, 소방팀까지. 토마스가 끼어들었습니다. 부품도 이상했어. 이틀 만에 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들은 이미 확보했다고 했잖아. 마치 우리가 오기 전부터 준비한 것처럼.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비행까지 했어. 유럽에서도 그렇게 빨리 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그때는 의심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천공항의 놀라운 시스템과 준비 덕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소피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국을 무시했던 거야. 민정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우리는 계속 의심만 했어. 저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유럽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한국은 그저 따라오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어. 정말 부끄러워. 토마스는 드물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 착륙을 반대했어. 위험하다고 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었을 거야. 다른 공항들은 우리를 거절했고 설령 받아줬다 해도 파리처럼 대응이 늦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그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저는 민정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고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정 씨,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착륙할 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부품은 어떻게 미리 확보하셨나요? 몇 분 뒤 민정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클라라 씨, 그건 직접 와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 관제센터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그녀의 답장을 읽고 더욱 궁금해졌고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직접 확인하게 될 것 같았고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소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클라라, 괜찮아. 우리 함께 가는 거잖아.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배우고 오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꽉 쥐었고 우리는 다음 주 인천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 달 전의 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민정의 침착한 목소리, 응급팀의 신속한 움직임, 이 팀장의 완벽한 수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따뜻함과 전문성,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고 저는 이번에는 제대로 감사를 전하고 제대로 한국을 이해하고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 동료들에게 이번 일을 이야기했고 많은 승무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해? 유럽보다 낫다고? 그들의 반응은 한 달 전 제 반응과 똑같았고 저는 그들에게 최근 유럽 공항 사고들을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진짜야. 나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 한국, 특히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아니, 어쩌면 세계 최고일지도 몰라. 저는 그렇게 말하며 다른 승무원들도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니는 사람들이고
각 나라의 공항 시스템을 잘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편견 없이 각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었고,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반성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저는 제 시야를 넓히고 진짜 배우고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소피, 마르코, 토마스와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에는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이번에는 감사와 기대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민정이 게이트에서 우리를 맞아줬고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오신 걸 환영해요. 이번에는 편안한 여행이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민정 씨. 민정은 우리를 공항 관제센터로 안내했고 저는 그 거대한 시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십 개의 화면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각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비행 정보, 날씨, 활주로 상태 등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항공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한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항공기가 비상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시스템을 작동시켰고 화면에는 즉시 해당 항공기의 상세 정보, 승객 명단, 필요한 응급팀 배치, 활주로 배정, 심지어 병원 연락까지 모든 것이 자동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30초 안에 완료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것 같았고 한 달 전 우리가 인천에 연락했을 때 민정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준비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소피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때도 이렇게?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클라라 씨 일행이 연락 주신 순간부터 시스템이 작동했고 저희는 40분 동안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승객 명단도 분석했고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분들도 파악했죠. 토마스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승객 명단을 분석한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각 항공사와 협력해 승객 정보를 공유받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는 철저히 하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의료 기록이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클라라 씨 일행 중 한 분이 당뇨가 있으셨는데 저희는 미리 인슐린을 준비해뒀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이 흘렀고 그때 응급팀이 왜 그렇게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시스템 덕분이었고 저는 그동안 그것을 운으로 치부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마르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신 건가요?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텐데. 민정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고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상 착륙한 항공기가 있었는데 저희 대응이 늦었고 3명이 사망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 세계 어떤 공항보다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10년 동안 이 시스템을 구축했고 매달 실전 훈련을 합니다. 저는 민정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흘렀고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왜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구해낼 수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이나 돈 때문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겠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저는 그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달라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민정은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정은 우리를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고 거기에는 응급훈련 시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매달 실제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훈련합니다. 모든 직원이 참여하고 실수를 분석하며 개선합니다. 저는 그 시설을 보며 감탄했고 이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곳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소피가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 공항도 이렇게 하나요? 민정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대부분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훈련하고 실전과는 다른 형식으로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매달 실전처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왜 유럽 공항들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부족했고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았으며 한국만큼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처음에 착륙할 때 두려웠고 한국 기술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민정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모르셨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민정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한 방으로 안내했고 거기에는 10년 전 사고 희생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저희가 지금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분들을 절대 잊지 않고 매일 이 앞을 지나며 다짐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는지,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저와 300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그 말만 반복했고 소피와 마르코, 토마스도 모두 눈물을 흘리며 민정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정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은 저희가 해야죠. 클라라 씨 일행이 무사해서 그리고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예요. 저는 그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한국을 알릴 거예요. 진짜 선진국이 뭔지, 진짜 시스템이 뭔지 알려줄 거예요. 사흘 뒤 저는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 민정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고 그녀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인천공항 배지예요. 언제든 다시 오고 싶으시면 연락주세요. 저는 그 배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꼭 다시 올게요. 이번엔 여행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민정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릴게요. 클라라 씨 안전한 여행 되세요.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한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 인천에 비상 착륙했을 때의 불안과 의심 그리고 지금의 감사와 존경,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분단 국가나 발전 중인 나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유럽보다 더 앞선 진짜 선진국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소피가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클라라, 우리 정말 많이 배웠어. 이번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걸 알리는 거야.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인천공항이 얼마나 완벽한지. 마르코가 뒤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나는 후배 조종사들에게 꼭 말할 거야. 비상 상황에서 인천공항만큼 믿을 수 있는 곳은 없다고. 토마스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한국을 의심했던 게 정말 부끄러워.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한국은 세계 최고야. 스위스로 돌아온 뒤 저는 회사에서 특별 세미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많은 승무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지난 한 달간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고 인천공항의 시스템과 한국의 정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을 몰랐습니다. 아니,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한국, 특히 인천공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곳입니다. 다른 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생명을 지키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 후배 승무원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유럽보다 낫다는 건가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최근 유럽 공항들의 사고를 보세요. 파리, 프랑크푸르트 모두 대응이 늦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달랐습니다. 30분 만에 모든 걸 준비하고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한국 이야기를 했고 특히 비행 중 승객들에게도 자주 언급했습니다. 인천공항을 경유하신다면 안심하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입니다. 승객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네,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몇 달 뒤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을 맡게 되었고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민정과 인천공항 사람들을 떠올렸고 그들이 보여준 따뜻함과 전문성을 기억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 저는 활주로를 보며 감사의 마음을 느꼈고
이곳이 내 생명을 구한 곳이구나 싶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민정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깜짝 놀라며 달려갔습니다. 민정 씨,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민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클라라 씨 비행 일정 확인했죠? 다시 오신 거 환영해요. 저는 그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민정은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클라라 씨가 한국을 이해해 주셔서 제가 더 고마워요. 그날 저녁 민정은 저를 서울 시내로 안내했고 저는 한국의 거리와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발전된 시스템, 모든 것이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랐고 저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민정이 물었습니다. 클라라 씨, 한국 어때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놀라워요. 이래서 인천공항이 그렇게 완벽했구나 싶어요. 나라 전체가 이렇게 체계적이고 따뜻하니까요. 스위스로 돌아간 뒤 저는 소피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여행을 이야기했고 그녀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클라라, 내가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엔 유럽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한국이 가르쳐줬어. 진짜 선진국은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걸. 지금도 저는 비행을 할 때마다 인천공항을 떠올리고 민정과 그곳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한국 이야기를 하며 다른 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한국에선 가능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제게 생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주었고 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